그들이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 이면에는 어떤 속내가 자리 잡고 있는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혹시 대통령이다.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게 이승만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세력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고 공표했던 바가 있어요. 1948년 5월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 자, 임시정부의 형식적인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도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르시스트예요. 따라서 오히려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이승만 본인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승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건국절을 주장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뜻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들이 굳이 1948년을 건국일로 삼겠다는 그 진정한 속내는 무엇일까? 교묘하게 이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거기엔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미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망명투쟁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역 행위가 합법이었다는 근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도 사죄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전시의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전시의 정신보국대의 차출 문제라든지 위안부의 동원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제의 태평양 전쟁 수행기, 즉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동일한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가 없었고 그때 동원된 조선인들의 자격이 오로지 일본인으로서의 법적 자격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남의 나라 민중을 불법으로 동원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신민들을 자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동원한 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불구가 되고 가족과 생립을 하는 명백한 피해를 당했다 해도 그것은 정당한 국가사업에 자국민이 동원되는 합법적인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피해에 불과한 게 전쟁에도 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병사들이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네. 그게 안타깝지만 불법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딱 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딱 그 정도로만 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분명 정당한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누군가의 피해는 존재할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었으므로 위법을 전제한 죄값까지를 과하게 치를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일본 제국의 조선인 동원은 모든 게 합법이었다. 그런데 만약 강제징용이나 전쟁 위안소 피해가 발생하던 그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수립된 상태였음을 전제하자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해석은 이미 나와 있죠.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의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미 2012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 1부의 김능환 주심대법관님께서 이에 대한 명쾌한 최종 판결을 법리에 맞게 내려주셨죠.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그 법통의 시작일은 1919년 4월 11일부터이다. 이 얘기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민을 강제 동원했을 시기에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가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땅에 두 개의 적법한 세력이 정부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 일본의 한반도 점거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결국 불법 점거 세력이 점거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한 것은 합법적인 정부의 합법적인 징용이 아니라 불법적인 점거 세력의 불법적인 강제 동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합치된다. 따라서 미쓰비시 등의 일본 기업들은 징용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의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 법통의 시작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그 기점임을 명백히 못 박음으로써 이후에 행해졌던 일제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님들 대단하죠?
이래서 누가 대법관으로 영전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배경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대한민국 있어요. 임시정부? 그거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그만 사무실 차려놓고 정부랍시고 선언만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한 정부 같지도 않은 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의 원료일 수 있어? 아예 대한민국이 영토 내에서 활동하지도 못했는데 주권 자체가 없잖아. 주권이.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는 규모나 형식 또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가의 여부 혹은 실질적 주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레지스탕스 망명투쟁사의 보편적인 상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드골이 이끌었던 프랑스의 망명정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중국의 상하이에 있었던 것과 구도가 같죠. 그렇다면 과연 영국에 조그맣게 차려져 있던 드골의 망명정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권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민주공화국의 법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죠? 예, 프랑스 망명정부입니다. 현존하는 프랑스의 헌법이 망명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지금의 프랑스다라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는데 그게 단지 정부의 형식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실효적 주권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프랑스 영토 내에 존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치 부역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들은 적법한 프랑스의 법률에 따라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인정되는 레지스탕스 망명투쟁의 역사적 상례에 따라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규모나 실효적 주권과 무관하게 레지스탕스의 망명정부는 충분히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서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프랑스가 BC 정부의 나치 부역자들에게 반역의 죄를 물을 수 있었던 그 법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망명정부와 점거 세력이 시점상 동일한 시기에 공존했었다는 사실, 즉 망명정부의 동시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프랑스에서도 김진태 같은 의원이 나타나서 실질적 주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드골이 이끌었던 망명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결국 프랑스 민중들을 귀속하는 유일한 정부가 오직 BC 정부밖에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나치에 부역했던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단지 국가의 합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BC 정부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국가의 합법적인 사업에 동원된 것으로 해석되어 버리죠. 다행히도 프랑스에는 김진태 같은 의원이 없어서 망명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있었고 그게 다수였고 먹혀버렸다면 그들도 반역자들을 엄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없어서 참 좋겠다. 김진태 같은 놈 프랑스에는.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망명정부의 수립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는 외세의 침략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요건이기 때문에 친일 부역자들의 죗값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의 패망 이후인 1948년 8월 15일로 대한민국의 시작을 잡아야만 하는 그 세력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세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예, 그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들은 대체 어떤 무리들의 후손인지 그 부분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통치는 무단 통치기와 문화 통치기로 나뉩니다. 무단 통치는 피식민국을 힘으로 눌러서 탄압하는 형태의 통치기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유럽이 아프리카를 다스렸던 방식, 즉 우열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최대한의 착취를 감행하는 통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문화 통치는 문화적 동화 정책을 의미하죠. 피식민자 스스로가 지배체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열망을 최대한 자극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국 신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유도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동화 정책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조선과 조선의 민중을 상당히 잘 못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부족 사회나 아메리카 인디오들의
유럽 열강이 쳐들어갔던 구도를 상정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들어왔죠. 애초에 그들이 조선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식민사관의 축 중 하나인 타율성론에 근거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적당히 총칼로 위협하면 알아서 순응하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줄 것으로 예상했던 게 일제시대 초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근본적으로 허구임이 드러나버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그들에게 멘붕이었죠. 와, 조선인들의 민족적인 역량이 이 정도였어? 힘으로 억누르면 알아서 그 타율적인 민족성에 따라 힘에 굴종하며 꼬리나 살랑거리는 개돼지로 보았었는데 서슬퍼런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발적인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버리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애초에 그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서양의 사례들만 겉핥기로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조선 민중 특유의 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적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유럽 열강과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 정도의 압도적인 수준차를 전제하고 섣불리 조선에 발을 들였었는데 실제로 까보니 어떠했습니까? 민중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날 한시에 조직적으로 터져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버렸네. 아, 조선 민중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 뭐 일시적으로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현상은 문화적 역량이 애초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의 식민지배 관계가 아니라 거의 동등한 역량의 두 국가가 일시적으로 힘의 구도에 짜맞춰져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유럽 열강과 아프리카의 관계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의 관계는 아프리카와 서구 열강의 관계라기보단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즉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비등비등한 역량과 에너지를 가졌던 양자가 일시적인 힘의 논리로 잠시 억눌려 있던 관계에 더 가까웠다라는 게 본질에 부합한 설명이죠. 이에 일본은 전면적으로 통치의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은 확실히 아프리카 토인 불악과는 다른 놈들이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그래, 과거 로마 제국이 속주를 다스리던 방식을 취하자. 즉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들도 이 제국 체제 내에서 철저하게 제국 신민으로서 노력하면 무한한 신분 세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당근을 제시하자. 즉 이들 스스로의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여 자발적인 친일 부역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자. 완벽한 기회를 제공할 테니 일본인의 신분으로서 아시아를 함께 정벌하자. 자, 이에 더해서 그들은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갑니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계 식민 제국주의의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신박한 논리로 조선인들의 마음을 뿌리 깊이 흔들어 주겠어.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은 애초부터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듣도 보도 못했던 파격적인 논리로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자.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두 형제 민족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하나가 된 것으로 스토리를 짜자. 그렇게 하여 스스로 천황폐하의 신민이 되고자만 한다면 완벽히 일본인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자. 너의 이기적인 욕심의 동기가 너를 충실한 천황폐하의 신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리. 따라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또 어디 또 있는가? 예, 이 달콤한 유혹의 논리가 바로 내선 일체론과 일선 동조론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 식민 지배사에서 유례가 없던 어마어마한 당근책이죠. 전 세계 그 어떤 식민 지배의 역사를 봐도 제국주의 국가가 피식민 국가에게 같은 민족이니까 손잡고 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만큼 이 조치로 인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인 계층의 친일파들은 모두 이 시기에 변절합니다. 바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자들, 건국절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려 드는 바로 그 자들의 원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원합니다.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지식인들이 써댔던 그 글자,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일본이 맨 처음 국권을 침탈했을 때 양반층의 대다수는 항일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들은 뼛속까지 기득권이었고
뿌리 깊은 성리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 깊은 위정척사 사성에 쩔어있던 자들이었어. 이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걸 원래부터 싫어하는 계층인데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람같이도 안 보던 바로 그 외놈 쪽발이 새끼들이 들어와서 천지개벽을 이룬다? 당연히 처음에는 극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광수나 윤치호 등의 양반 출신의 당대 지식인들이 처음부터 친일파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가 기득권 양반 출신으로서 일제의 조선 지배에 본능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들이에요. 일제시대 초기인 무단 통치기까지만 해도 이들은 독립운동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는 원래 독립운동을 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창씨개명에 앞장서게 됐나요?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친일파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가? 예, 일본의 노련한 전략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들은 애초에 무단 통치 기간부터 노골적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돈 되는 건 뭐든지 하는 희정잡배형 친일파들과는 결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천황폐하 똥꼬나 빠는 노골적인 친일부역 언론으로 바꿔버린 탄광업자 방인모, 지금 그 조선일보 방씨의 선조, 뭐 그런 인물이나 애초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매춘업을 주 종목으로 하여 이 땅의 여성들을 사냥해다가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바쳤던 경성의 매춘업자 허모씨 등의 시정잡배형 친일파와는 분명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절했던 지식인 계층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죠. 과연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이 새로운 체제 내에서 민중이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하는 길일까? 저항보다는 적응을 택하자.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계, 즉 김원봉이나 김구 같은 인간들은 현실 감각이 마비된 이상주의자들일 뿐. 결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이 땅의 민중을 광명으로 이끄는 승리자로 기록될 자들은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민중들을 계몽함으로써 지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광수,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거꾸로 조선은 절대 독립되지 않을 조선은 것이다. 독립할 수 없다. 조선 땅의 민중들은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임으로써야만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나는 것이다.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내선 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이에 내선 일체 운동을 할 자 기실 조선인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렇게 딱 그분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뉴라이트 학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우매한 대중을 이끌어서 잘못된 인식 자체를 계몽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반일 종족주의 등의 책을 내며 기회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나름대로는 대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삐뚤어진 권위와 책임감에 근대 근거합니다. 경제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일본의 수탈은 없었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는 거짓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고 계몽코자 하는 그 지향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딱 그때 형성되었던 시각 그대로를 오늘날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 1차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그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그때 고착화된 관점을 계승한 것에도 끝나지 않고 그 변절의 선택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기만적인 논리를 학술적인 수단들을 동원해가며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들은 사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류석춘 전 연세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여기에 함께했습니다. 그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망명정부의 투쟁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 즉 건국절 논란입니다. 임시정부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1919년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임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합법이었기에 자신들의 변절을 죄로 물을 수 없다는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는가? 사실 외세의 침입과 저항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망명투쟁의 역사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망명투쟁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랑스의 역사죠. 이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골의 망명정부가 프랑스 땅으로 입성함과 동시에 비슈 정부에 부역했던 모든 인간들이 적법한 법률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죠? 예, BC 정부가 프랑스를 점거하고 있던 그 동시기에 드거루 망명 정부가 역시 영국 땅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동시기의 점거 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 즉 망명 정부의 동시성, 이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망명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지 못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라면 자신들이 외세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의 민중들에게 가했던 숱한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영국의 행위를 인도의 입장에서 위법으로 규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벨기에가 콩고를 유린하고 주민들 사지를 잘라가며 착취했던 피해 사례는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사례로 분명히 실체로 존재하는데 오늘날의 콩고 공화국이 벨기에의 야만성을 법리적으로 단죄할 수 있나요? 모두 불가능합니다. 왜? 바로 망명정부 투쟁의 역사가 외세의 불법 점거 시기와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식민지배 세력을 불법 점거 서력으로 규정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현존하는 정부가 과거에 벌어졌던 외세의 영토 점거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법통을 잇는 현 시대의 주권국이 레지스탕스 망명정부의 법통을 잇겠노라고 명백히 헌법에 선언했다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 망명정부의 시작 시점 자체가 외세의 점거 시점과 같은 시기로 겹쳐야 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대한민국과 일체의 관계는 식민지 상례를 적용받을 것인가 아니면 망명투쟁사의 상례를 적용받을 것인가? 사실 대한민국과 일제의 관계는 살짝 특이한 지점이 있죠. 분명히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영역에 속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레지스탕스 망명투쟁의 역사 또한 겸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에 있죠. 자, 여기서 대한민국 독립투쟁의 역사를 오직 식민지 시대의 역사로만 보고 그 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 뉴라이트의 관점이고, 대한민국 독립투쟁의 역사를 망명투쟁의 역사로 보고 프랑스의 경우에서처럼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한 것이겠죠. 단지 일제를 욕해야 하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한쪽의 가치가 옳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을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다 라는 선언을 전면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헌법적 가치 위에 설립된 나라인 게 분명하다면 당연히 헌법이 전면에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준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우리는 망명정부 투쟁의 역사로 성립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렇기에 48년 건국절을 주장하여 망명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봅시다. 건국절 논란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레지스탕스의 망명투쟁 역사 자체를 부정해보려는 뉴라이트의 의도가 깔려있다. 망명정부의 정통성은 외세의 점거하에 행해졌던 그 모든 부역 행위를 뿌리째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반역을 면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 망명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건국절 논란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면의 암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반헌법적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가 범죄로 인정되었던 사례가 없다는 상례를 들고 나와 일본과 그 부역자들의 모든 행위들 역시 그 당시 기준으로 합법이었다는 논지를 펴지만, 조선의 일제강점은 제국주의 식민사의 관점만이 아닌 레지스탕스의 망명투쟁사라는 또 다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또 다른 차원이 성립하는 두 가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이 망명정부를 계승했음을 명백히 전문에 밝히고 있다는 조건. 둘째, 망명정부의 수립 시점이 일제의 점거기간과 동시기에 존재했다는 조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제국주의 식민사의 논리가 아닌 망명정부 투쟁사의 논리를 적용하여 우리의 역사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식민 피해를 죄로서 물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피해국들의 입장과 결코 같지 않다.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우리의 입장을 왜곡하여 친일 부역의 죄를 묻지 말자고 주장하는 변절자 집단의 후예들에게 우리는 논리와 근거를 갖고 명분으로서 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면에 깔린 의도를 간파하여 명분과 근거를 갖고 대응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예, 오늘의 요약 정리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